특히 이제 지금은 제가 시조를 안 쓰고 있으니까 왜 시조로 등단했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 특별한 무슨 민족적 형식이라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뭐 3434, 3543이라거나 이렇게 정해진 어떤 율격에 나 자신의 어떤 사유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언어 훈련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조도 쓰고, 사실은 동시도 써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위 자유시라고 할 수 있는 근대시도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해에 제가 이제 중앙일보는 시조가 당선됐고, 저 지방직이라 하지만 전남일보 광주에서 발행되는 거기에는 또 시가 입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 7월에는 지금의 그 문화관광부 전신인 문화공보부에서 실시했던 또 현상 공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또 시조가 당선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20살 무렵이었으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투고의 기회가 생기면 왕성하게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의도는 사실은 마늘도 그렇고 바람수도 그렇고 민중적인 생활 내용을 고도히 말하자면 좀 세련된 수법, 모더니즘의 기법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해 주신 건 고맙지만, 또 어떤 친구이기도 하고 문학비평가인 최원식 씨 같은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신동엽 선생 시에 김수영 시인이 그 월평 형식에서 얘기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신동엽은 다 좋은데 모더니즘의 세례를 너무 안 거친 것이 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시집 마늘을 보고 최원식 그 교수가 이 사람은 너무 모더니즘하고 거리가 멀다, 모더니즘의 세례를 너무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이성부 시인이나 연몽 선생이 이렇게 뭐 세련된 기법, 은운에 이런 칭찬해 주셨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반성적으로 얘기하면 좀 너무 투박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민중적 생활 내용이 세련된 기법에 착근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기우뚱하게 어긋나 있었던 건 아닌가. 생활 내용이 형식을 너무 압도해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좋은 시, 바람직한 시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늘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좋은 시라고 여겨지는 한 시대에 어떤 규범을 무너뜨리면서 늘 파괴하면서 늘 다른 형식을 찾아 나서는 것의 역사가 말하자면 어떤 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전제 아래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좋은 시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일단은 뜻과 소리의 통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너무 세면 소리가 죽고, 그러다 소리가 너무 세면 뜻이 또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아슬아슬한 어떤 긴장에 서 있는 시가 좋은 시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아무래도 저한테는 생활현실이 담긴 시, 김수영 시인의 그 1960년대 평론에 보면 64년에 발표한 평론인데, 생활현실과 시라는 평론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인들은 너무 생활현실을 시에 담지 않아서 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이설주 시인의 복권이라는 시인지, 무슨 이런 복권이라는 시인지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시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가 최소한의 생활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나마 나은 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생활 현실이 담겨 있는 시가 그래서 좋은 시가 아닌가, 저한테 어떤 실감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이제 당대 현실의 유행에 대한 어떤 이제 반발 같은 것도 작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문이라거나 사이를 썼던 시기가 94년에서 95년, 6년 이런 시기인데, 그때는 이야기시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민중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시가 마치 리얼리즘 시의 전부인 것처럼, 이건 이제 그 무렵에 80년대 말부터 복권되기 시작한 이영학이라거나 백석, 고장환 이런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 사회적 내용을 중시로 한 말하자면 월북 시인들의 시들이 남한이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 낡은 집의 영향 같은 게 컸죠, 이영학에. 그래서 시에는 꼭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게 민중적 시가 되고 또 리얼리즘이 성립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유행했는데, 시를 쓸 때는 이제 그런 당대 유행에 반발하는 심리 같은 것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고 또 전략적인 어떤 뜻에서 그런 좀 시라는 것이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고도의 의미로 충전된 언어 조직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 이런 뜻으로 좀 행간의 여백이 큰 어떤 이런 단시들, 짧은 시들을 썼던 것 같고, 또 이제 산문시로 2000년대 들어와서 산문시로 이제 이동하게 된 배경은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이제 전통에서 일탈하는 것이 인부인 것처럼 소위 말하자면 젊은 시인들이 그 해체, 포스트 모던이 대유행을 이루고 있으면서 역사에 대한 망각 같은 거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운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때 뭔가 70년대라거나 80년대 어떤 운동의 시대를 살아온 선배로서 뭔가 과거를 복원해서 현재화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히 제 의도라거나 맞으려면 이건 기왕의 짧은 시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뭔가 이게 마치 소설을 쓰듯이 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산문시를 한번 이렇게 도입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 사회도 말하자면 상당히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이 됐는데요.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게 약간 정근대적이긴 하지만 어떤 공동체의 정신이라거나 어떤 공동체의 기억을 말하자면 간직하고 있는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전례적인 농촌 공동체가 이제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40, 50대 이상의 세대들 속에는 이제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보는데, 내면에 말하자면 고도로 주비라된 이런 사회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따스한 인간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좀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액자시처럼 담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보여줌으로써 현대시에도 이런 역할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의도했던 것이죠. 가령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바다호수에 많이 나오는 이문구라거나 조태일 같은 선배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 인간들이 참 다시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기 어려운 인물들이거든요. 가령 이문구 선생의 관천수필 세계가 다시는 재현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세계는 다 사라져버렸는데, 사람 자신도 그런 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뭔가 호명을 해서, 저희 바다호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제 커다란 호수라는 뜻인데, 그런 호수에 다 한번 불러 모아서 그들의 삶에 살아온 내력 중에 한 부분을 현대 독자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이 시인으로서의 의무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 사례랑 좀 연결된 것 같은데요. 네, 잠시 시향 아파트에 있는 승갑도 사건들의 연쇄. 시라는 게요. 아까 기억의 지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의 지층을 이렇게 툭 건드렸을 때 이제 오는 것처럼 예, 내려다도 그런 말했습니다만 시라는 게 의도한다 해서 써지는 게 아니고 시가 나를 건드리고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도 그 축구하는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면 팀이 위기에 처하면 그 몸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 위기에 대응하는 시가 나를 건드리고 내 몸을 통과해 왔을 때 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를 찾아왔던 것이지 이렇게 특별한 말하자면 의도가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번을 내거나 한 건 아니고 앞으로 낼 시집은 상당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고를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했을 때 가봤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럼 끝없이 펼쳐진 어떤 초원 그리고 지금 수천 년 전부터 반복되는 그 계례 생활 그리고 이제 그러자면 그 모든 문명이 울란바타르라는 도시를 떠나면 거의 1300년 전이나 마찬가지 생활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울란바토르 거리도 그렇지만 하여간 뭔가 제가 유년을 보낸 50년대의 어떤 농촌 풍경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고향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훈훈한 연기, 어떤 훈훈한 인간적 체험, 따뜻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아르가르 향기라는 걸 썼는데 13세기에 몽골이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징기스칸이 그랬대요. 그 당시 베이징의 문명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베이징이란 거 다 밀어버리고 여기 초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뭔가 이 초원의 어떤 그 벌판이 나에게 준 어떤 강렬한 어떤 것들이 오히려 그 역으로 5, 60년대의 따스한 인정 같은 것들이 넘쳐나는 어떤 그 고향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르가르 향기, 훈기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훈기 같은 것을 표현해보고자 해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대의 희망은 좋은 시를 쓰고 싶은 거죠. 아까 좋은 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제가 살아있는 시를 쓰고 싶은 것이 시인으로서의 최대 희망이고 근데 그것이 의도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선 그러냐면 세계 시민으로서도 이 성실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어떤 시적 사유의 계기가 떠오를 것이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한국의 어떤 현실에 충실했을 때 뭔가 어떤 문학의 내용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강이 허락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싶은 게 이제 희망이죠. 제가 미처 믿지 못했지만 선생님 시세계에 대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좀 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시인이 자기 시를 스스로 설명해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건 그야말로 왜냐하면 시라는 형식이 소설하고 달라가지고 줄거리를 얘기한다 해서 그 시가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묘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시의 가장 큰 어떤 뭔데 저는 산문시를 쓰더라도 뭔가 이렇게 시인이 의미를 덧붙여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자기 시에다가요. 근데 자기 시를 자기가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그냥 말없음표로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